안녕하세요. 우체부 생활하면서 오며 가며 자주 들었던 채널이네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사연을 적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체부 아저씨랍니다. 우체부 일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지요. 처음부터 우체부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이쁜 딸과 한 아내의 남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제 곁에 없는 둘이지만요. 제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항상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던 저였어요. 외로워서 운 적도 많았고 혼자 살면서 서러웠던 적도 수없이 많았던 제 곁을 묵묵하게 지켜준 아내였지요. 아내는 은행원이었답니다. 첫눈에 반해서 제가 대시를 했어요. 저희 둘은 결이 잘 맞는 사람이었고 참 상냥하고 따뜻한 아내는 저를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었답니다.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편했지요. 연애 4년 끝에 결혼에 꼴이 난 저희는 신혼 2년을 즐기고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이 4살 때부터 아프더라고요. 병명은 한국에서 딱 3명밖에 없는 근숙 위촉증이었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호흡기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고 근육 이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많았지요. 제발 저희는 오진이길 바랐어요. 병원에서도 워낙에 케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재검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소견서 써드릴게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딸은 딱 7년을 더 살다가 갔습니다. 몸이 아프니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나 꼭 건강해져서 의사 될 거야. 그래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알겠어. 우리 순이 꼭 건강해야 해. 딸내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네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잃게 된 딸. 동네 사람들도 눈물을 훔치며 3일 내내 아이가 불쌍하다며 빈소를 지켜주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딸이 아픈 시간 동안 천천히 마음 준비를 했었어요. 의사도 길어야 5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딸은 7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애 엄마는 마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하더군요. 아이가 죽은 이후에 조현병에 시달렸어요. 집에 있는 인형을 가지고 우리 딸 하면서 품에 품었으니요. 동네 사람들도 딸 잃은 엄마가 미쳤다며 소문을 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지쳤습니다. 이미 딸아이 병원비로 빚이 2억이었어요. 4억짜리 아파트는 팔아버린 지 오래였고요.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서 겨우 하루하루 살았으니 2억이라는 빚은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저희 딸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병도 아니었으니 입원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약과 진료비가 비보험이었습니다. 전 돈을 잘 버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병원비는 빚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 죽고 나서 빚 갚는데 아내도 아프고 맨날 집에 가면 울고 있는 아내 모습을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귀신의 집에 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딸 어딨어? 왜 딸 집에 안 와? 당신, 제발 정신 차려. 우리 딸, 하늘나라 갔잖아. 이제는 죽은 거를 받아들여야지, 응? 뭐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 미친 듯이 장롱에 머리를 박고 소리 지르는 아내는 지 분에 못 이겨 쓰러지기를 반복했지요. 쎄 빠지게 새벽에 나가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조현병에 시달리는 아내를 돌보는 게 지쳤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숨 좀 쉬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도 받아들여줘, 제발.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때 그 말을 내뱉은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감정적으로 말이 나온 거였죠. 아내는 제 말에 상처를 받았나 봐요. 며칠은 잠잠했답니다. 조현병 증세도 없었고요. 우울증 약도 꾸준히 먹대요. 아무래도 항상 좋은 말만 해주던 제가 거의 처음으로 따끔하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일하고 있는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이 최씨, 최씨 핸드폰에 자꾸 전화가 와. 네? 저에게 전화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재중이 12통이었어요. 누구시죠? 김소연 씨 남편 맞으시죠? 여기 서현경찰서 미주역 형사입니다. 빨리 영신동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진짜 손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응급실에 가서 사망 선고 받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의사 3명이서 소생하려고 노력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후 4시 32분 사망 선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 의식은 없었대요. 그래도 의사들이 끝까지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조금 더 보듬어 줄 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해 줄 걸. 미친 듯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망가졌지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었고 일도 못 나갔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폐인이 되었지요. 원룸에서 월세도 못 내고 6개월 동안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일주일간 쓰러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의 사정을 대충 알아서 근근히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제가 계속 연락이 안 되니 집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경찰을 대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왔고 그때 쓰러진 저를 발견했죠. 우리 엄마처럼 펑펑 울면서 자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곧 죽을 송장처럼 이러고 있어. 이러지 마 제발. 내가 월세 안 받을게. 그러니까 살아만 있어. 제 병원비도 내주시고 심리치료는 물론 기관 연계해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주셨어요. 심지어 성당을 다니시는 집주인 아주머니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입원해 있는 저에게 찾아와 매일매일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조금씩 정신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직장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추천받은 게 우체부였죠. 저는 자꾸 집에 있거나 정적으로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일을 하라면서요. 우체부 시험, 그러니까 계리직 시험이 그대로 응시 조건이 없었어요. 틈틈이 일하면서 공부를 했고 다행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베풀자였죠. 처음 2년은 일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혼자서 일하는 거니까 편하면서도 참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때 우체통을 열고 편지를 수거하다가 수신자가 없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신지만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우표는 또 붙어있대요. 저희 사무실에 이런 편지들을 모아두는 통이 있어요. 요즘은 편지를 잘 안 보내서 이렇게 수신지 없는 편지도 별로 없었지만 10년 전에는
꽤나 많았답니다. 제가 발견한 그 흰 봉투의 편지도 의뢰 그런 편지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 편지가 수신지 없이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봉투에 발신지는 모두 같은 주소이니 이상하게 생각했죠. 우체국에서 늦게까지 분류 작업을 하고 저 혼자 야간 일을 하고 있을 때 괜시리 그 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거의 1년 정도 매주 그 편지를 발견했고 찾아가는 사람도 없었으니요. 저는 슬쩍 그때는 해서는 안 되지만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안의 내용을 읽고서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너무나도 우울감이 가득해 보이는 내용들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나는 왜 살까? 맨날 밤만 축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서울대 의대 출신에 우리 형은 서울대 법대 나오고 지금 변호사로 잘 살고 있다. 나는 어릴 때 엄마가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알고 보니 그 수신지 없는 편지는 수험 공부를 하는 한 학생이 우울감을 털어내려고 적은 편지였어요. 말할 곳이 없으니 우체통에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넣은 거였지요. 발신지 없이 나의 마음이 멀리 떠나 어디론가 가달라는 염원이었을까요? 1년 동안 쌓인 그 편지를 저는 조심스럽게 다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편지를 쓴 학생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던 걸로 보였어요. 명문대에 가려고 수능도 사수나하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꽤나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어요. 마치 그 편지 속의 학생은 자기를 좀 알아봐달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손을 잡아달라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읽으니 죽은 제 딸과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 바쁘다는 이유로 챙기지 못했는데 힘들어하는 아내를 외면해서 우리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2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그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가방끈도 짧고 글솜씨도 없지만 저의 정성 어린 편지를 보내면 그 아이도 마음이 변할 거라고 믿었지요. 제 우체부 생활 하루의 일과는 편지 쓰는 거였답니다. 양씨, 바로 퇴근 안 하고 책상에서 글 쓰고 있어? 뭐 등단이라도 할 생각이야?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투박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는 저를 신기하고도 웃기게 보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사무실에서 편지를 쓰니 사람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무슨 내용의 편지를 매일 밤마다 쓰는 거냐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고요. 사실 우체통에서 도착지 없는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편지 봉투가 살짝 열려있길래 조심스럽게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우울증이 심한 사람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일상도 공유하고 편지 주고받은 지 꽤 되었거든요. 이야, 양씨, 그동안 우리 몰래 혼자서 완전 좋은 일 많이 했네. 저의 편지 쓰기 행동이 우체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때 한 여자 직원이 그러면 우리도 진모 씨처럼 편지 쓰는 거 해봐요. 힘든 사람들이 우체통에 편지 놓고 우리가 그걸 보고 답장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빨간 우체통 옆에 작은 수신지 없는 우체통, 마음의 소리를 듣는 우체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곳에 아무도 편지를 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곳에 편지를 넣어주었고 우체부 직원들은 편지 답장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았어요. 그때 저와 답장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의지한 그 청년이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그동안 저에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토록 원하던 시험에 최종 합격했어요. 참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어요. 죽으려고 시도도 몇 번 하고 가족들한테 미움도 받아 살고 싶지 않았지만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이사 가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 보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와 편지를 주고받던 학생이 결국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렸구나 싶대요. 한편으로 아내한테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죄책감도 있었죠. 그 후로도 저는 우체부에서 일하며 틈틈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에 답장을 보내주며 살았지요. 구청에서도 상도 주고 그랬어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 후로 10년 정도 계속 일했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저는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게 말이야. 얼굴이 완전히 잿빛이야. 사실 요새 혈변도 나오고 입맛도 없고 툭하면 토할 것 같고 그랬거든요. 저야 뭐 나이도 들고 피곤하니까 그런 줄 알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프다고 쉬면 집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혼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죽은 아내랑 딸이 생각나서 무척이나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몸을 굴렸지요. 그때 제가 쓰러진 겁니다. 마삼 삼거리 동산 아파트에 우편함 배달을 끝내고 차에 타려고 한 그 순간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고 눈이 번쩍거리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배를 잡고 대구르르 구르며 쓰러진 저를 보고 경비 아저씨가 후다닥 달려왔고 그때 제가 통증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제가 기절한 사이에 검사가 진행되었더라고요.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가 이 정도 진행이면 분명히 통증이 심했을 텐데 왜 그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병원 가면 돈 드니까 미련하게 진통제 먹으면서 참았는데 한숨을 푹 쉰 의사는 대장암 3기예요. 그냥 3기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암 전이세포가 장에 다 퍼졌고요. 이 정도면 5년 이상 생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추적 항암 치료까지 마치고 완치받으면 정말 기적이겠지만 쉽지 않아요. 알고 보니 대장암이라는 게 심각해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3기 정도는 되어야지 복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망가질 때까지 몰랐던 거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부터 저는 바로 입원했습니다. 당연히 일도 더 이상 못 나갔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대장암 3기 완치 후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힘들지 않게 완치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이었지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울렁울렁 금방이라도 누가 건들면 토할 것 같은 극심한 멀미가 왔고, 달팽이관이 손상된 사람처럼 걸을 때마다 머리가 빙빙 울렸어요. 항암 치료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택도 없었답니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비는 전부 다 제 명의 앞으로 빚이 되었지요. 원무과에서 날아오는 병원비 고지서는 입원한 저에게 크나큰 부담이었답니다. 이렇게 말년에 아프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열심히 살지 말고 아내 따라 죽을 걸 그랬나? 우울증도 걸려서 약도 먹었죠.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던 저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우체부 동료였어요. 아니, 어쩌다가 대장암이야. 평소에 멀쩡하더니. 참, 아 맞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우리 우체국에 웬 젊은 남성이 찾아와서 자네 이름을 묻더라고. 내 이름을? 나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니? 나도 몰라. 여기 양진모 씨 있냐고 꼭 좀 찾아뵙고 싶다고 해서 아파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지. 어디에 입원했냐고 묻길래 입원한 병원만 알려줬는데 어째 이상의 느낌이. 이상하다. 나 찾아올 남자가 없는데. 괜히 찝찝했습니다. 우체국 동료들과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밤이 되자 직원들은 병실을 나갔고 떠들썩하게 채우던 소리가 고요해지니 또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창문을 바라보며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등등 우울한 소리를 내뱉다 잠이 들었지요. 아침 진료가 시작되고 점심을 먹은 뒤 수액을 맞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라고요. 전 당연히 간호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제 앞에 다가오더니 혹시 양진모 선생님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 선생님과 편지 주고받은 그 청년이에요. 10년 전에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우울하다고 토로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훤칠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10년 만에 찾아올 생각을 다 했냐고 물었죠. 저 전문의 따고 아버지 병원 밑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내 평생을 옥죄인 사람이 죽으니까 후련하대요.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의대 입시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의대 대학원? 의대 편입? 잘은 모르겠지만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재학을 하다가 가족들의 강요로 의대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했나 봅니다. 집안 전체가 서울대 출신이니 막내 아들인 자기를 무시하고 의사가 안 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구박을 했나 봐요. 어찌저찌 의대에 합격하고 지방의과대학에 진학하니 또 지방대 의대 갔다고 욕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한테 미움받으며 살아왔던 모양입니다. 힘들 때 제가 보낸 편지 답장들이 아주 큰 위안이 되었고 의과대학에 편입하고 나서도 그 편지들을 꺼내보면서 마음을 달랬나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유가 되었다는 느낌에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온 거였지요. 저희 둘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답니다. 그 녀석은 저를 아버지로 부르고 싶다 그랬고, 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흔쾌히 그러라고 했지요. 서울 모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그 아이는 제 병원에 종종 찾아와서 저의 안위를 살피고는 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던 저에게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꼬박 1년 8개월이 걸린 항암 치료가 끝나고 완벽하진 않지만 퇴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무과로 갔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양진모 씨 진료비는 김학두님께서 지불하셨어요. 네? 김학두는 저의 양아들인 그 아이였어요. 바로 전화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제가 힘들 때 편지를 써주시며 저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더 못해드려서 되려 죄송할 뿐이죠. 제가 의사라서 병원도 더 자주 가서 살펴봤어야 하는데 정말 귀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로를 건넸을 뿐인데 10여 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사와 환자로 만나 도움을 받았으니요. 기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고마워서 그 아이 병원 앞에 가서 밥도 사주었죠. 그리고 3년 뒤 저는 다시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장암 완치 판정 검사를 받으러요. 추적 관찰을 해보니 더 이상 암세포가 없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완치 판정을 받았지요. 저는 일에 다시 복직할 수 없었지만 아침에는 신문을 배달하고 저녁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웃음치료사로 사는 등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두도 의사로서 열심히 사는 듯 보였어요. 사실 학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 사이에서 재산 분쟁 소송이 터지고 결국에 병원은 학두가 가지게 되었지만 마음고생이 꽤 심해 보였거든요. 우울증 약도 먹고 하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때 아내의 바람으로 이혼하면서 심적으로 엄청 힘들어했고요. 그래도 삶의 의지가 대단하고 병원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강한 아이라서 열심히 우울증 약 먹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날 학주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나도 이제는 건강하다? 우리 아들 덕분에 이 나이에 새로 얻게 된 아들 덕분에 건강해졌네. 아버지, 별 말씀을요. 이제는 여행도 다니시고 행복하셔요. 제목까지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학두의 마지막 한마디, 내 목까지 행복해달라는 그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면서 잊히지가 않는 겁니다. 속으로 저는 이 녀석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밝게 전화통화를 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학두에게 그리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고요. 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도 잘 이겨낼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도중에 새벽이었어요. 그날의 날짜가 똑똑히 기억나지요. 6월 6일. 제 아내가 죽은 날이었답니다. 한 번도 저는 악몽이라는 것을 꿔본 사람이 아닌데 그날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자고 있는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이고 마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딸내미가 제 앞에 나타나 아빠 소리를 친 순간 저는 눈을 딱 떠서 딸이랑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딸내미는 아빠 빨리 일어나서 도와줘 라고 외치고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빨리 도와줘 당신 힘이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모르니까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린데 내가 누굴 도와줘야 하는데 물으려고 하는 순간 그 둘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잠이 확 깬 겁니다. 침대 전체가 땀 범벅이었어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린 건지 몸에서도 홍수가 나듯이 땀이 났습니다. 그때 딱 떠오른 사람이 학두였어요. 학두. 그때 새벽 3시였거든요. 뭐 새벽이고 뭐고 바로 학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새벽이라 잠자고 있어서 당연히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군요. 택시를 잡아서 그 아이가 사는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라서 현관문 번호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학두가 자기 공동 현관번호 알려준 게 기억이 나서 핸드폰을 꺼내 비밀번호를 찾아 눌렀고 11층으로 올라갔지요. 1103호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죠. 집 비밀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혹시 싶어서 공동 현관문 번호를 도어락에 누르니 풀리는 겁니다. 신발도 안 벗고 집 안에 들어갔어요. 쎄했어요. 사람 직감이라는 게 진짜 맞더라고요. 안방 화장실 안에 녀석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야, 안 돼! 바로 119에 전화하고 소리쳤어요. 오피스텔에서 진짜 그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에 의사 있으면 빨리 나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정말 짐승이 포효하듯이 울부짖으니 오피스텔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한 명이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였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신고받고 올라온 구급대원들이 학두를 데리고 왔고요. 이래서 딸이랑 아내가 내 꿈에 나온 거구나. 나의 양아들이 된 학두가 세상을 떠나면 나도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그랬던 거구나. 울컥했습니다. 신변 비관으로 학두는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겪은 우울증에 형제 간 재산 다툼, 그리고 얼마 전에 판결난 이혼 소송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에휴, 그 마음을 제대로 눈치 못 챈 제가 또 미련 곰탱이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다행히 정말로 숨이 끊기기 전에 발견되어 저산소 호흡실에서 일주일 동안 고농도 산소 공급을 받으며 다시 몸의 기능을 회복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저요, 아버지, 저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가족들이 의사가 되라고 해서 되었고, 명문대 가라고 해서 고려대 갔는데도 왜 이렇게 가슴은 텅 비었을까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무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걸린 사랑만 받았으니 뻥 뚫린 가슴을 안고 평생을 살았던 거죠. 저는 학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네 곁에서 사랑 줄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알겠지? 이거 절대로 잊지 마.
네 잘못 아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 고생했어. 토닥토닥. 퇴원을 한 그 아이는 병원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이제는 정말로 나의 인생을 찾고 싶다고 하면서요. 의사가 꿈이 아니었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이었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음도 찾은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녀석을 데리고 심리 상담을 하러 갔답니다. 어릴 때 형성된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때의 상처를 품고 사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거의 1년 넘게 제가 그 녀석 옆에서 거의 뭐 친부모님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나쁜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고 엄청 신경을 써주었답니다. 대장암에 걸렸을 때 절 살려준 녀석이 학두였던 것처럼 저도 학두가 하늘나라를 가기 직전 발견해서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그 녀석은 지금 아빠 아들 관계처럼 끈끈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나에게 학두가 온 것은 하늘에 있는 아내와 딸이 저에게 선물을 준 거라고요.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네요. 우체부 아저씨로 일할 때 익명으로 주고받은 편지가 이렇게 길고 긴 인연이 되어서 지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답니다. 저도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집주인이 살려준 경험이 있고 살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싶네요. 인생 살면서 꼭 한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잘 살다가도 죽고 싶고 마음이 힘들고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더라도 결국에 손을 뻗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도와주면서 사는 게 세상인 것 같네요. 오늘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힘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다 가야지요. 날이 한풀 꺾이는 것 같아 참 다행이네요. 우리 힘내서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